천하인 교수입니다. 오늘은 3강, 4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관광 개발의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지역 관광 공간 계획과 관광지, 관광 대상지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관광 공간계획인데요. 계획, 영어로 이제 플랜이죠. 계획이란 무엇인가? 계획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계획의 시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계획이 우리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미리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평가하는 거죠. 자, 계획은 또한 현재 상태를 잘 파악, 조사를 해야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변화는 환경 변화가 되겠습니다. 개발 계획이니까 환경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decision behavior다. 결정행위다. 결정하는 행위다.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은 기획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기획은 플래닝이라고 하고 계획을 플랜이라고 하는데 기획은 처음 그 착상 단계,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이제 아이디어, 생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계획은. 그래서 모든 끝나는 과정까지를 기획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계획은 그 기획의 한 단계로서 기획의 그 산출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행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이다. 또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그러니까 모든 그 일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이든 뭐 정책이든 모든 게 다 목표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있어야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 과정 속에 그 오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해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 발생하는 변화 사이에 어떤 그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연쇄 과정을 계획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계획은 현재 또는 미래의 환경에 대해서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그런 노력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획 이론에는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종합적 계획 이론,
그다음 점진적 계획론, 그 다음에 석헛 짜기, 그 다음에 과학주의의 계획의 체계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옹호 이론이 있고요. 협상 이론,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획 이론은 뭐 우리 개인이나 또는 어떤 단체, 조직, 사회가 무엇을 결정하고자 할 때 우발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계획 이론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 계획 이론이 있습니다. 계획은 부분의 통합, 부분들의 통합,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측, 그다음 변화에 대한 융통성, 이러한 3가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은 이러한 3가지 부분의 통합, 미래 예측, 변화에 대한 융통성, 이 합의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최선의 기술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 계획 이론에 따르면 의사결정은 그 이론에 관련된 사실에 그 지식의 범위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그 이유로 물론 그 종합적 계획 이론이 비판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 그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자원이나 정보 또는 시간, 연구기술, 그 다음에 인간의 인지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점진주의 또는 점진적 계획론인데요. 점진주의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의사결정과 반대되는 그런 그 개념으로서 제한되어 있는 비교를 계속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제한된 내용을 비교하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점진주의, 점진적 계획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선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택한 목표에 대한 대안 제시는 서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표와 수단이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표와 수단의 그 분리한 그런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계획의 수립은 여러 방면에서 전문가들이 계획을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좋은 계획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동의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진주의 방식은 때때로 소수계층이나 정치적인 힘이 많이 작용하기도 하고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진주의는 종합적 계획 이론에 비해서는 보다 더 현실적인 측면이 강하다. 뭐 이러한 장점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석헛짜기 계획입니다. 점진주의가 지나치게 이제 보수적이고 또 근시안적인 그런 계획인데 비해서 종합적 계획은 너무 또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어떤 그 맥락을 파악하고 또 의사결정하는 것은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을 분석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석헛짜기 계획은 종합적 모형과 그 다음에 점진적 모형 이 둘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을 제고하고 또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복합적인 새로운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과학주의와 계획의 체계 이론입니다. 과학주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의사결정 이런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초보적인 통계와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수준은 과학적 분석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게임 이론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치와 그 다음에 합리적 계산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수준은 계획에서 전체의 그 기술적 조정 체계를 발전시킨 환류 장치를 구축하는 노력입니다.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예. 자, 이러한 그 발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계획 방식이 바로 시스템 시오리 체계 이론입니다. 체계 이론. 이 체계 이론은 전체적인 어떤 조정과 환류를 강조하는 그런 계획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옹호 이론입니다. 옹호 계획 이론이 있는데 이 권력이 집중된 사회에서 기술 관료 정치에 따른 의사결정이 그 대중들의 민주적 발언과 참여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반 대중들은 거기에서 배제된다는 거죠.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비판에 대응해서 사회에서 계획의 다원주의적 본질에 대한 그 이해를 추구하게 되고 또 의사결정 과정의 분권화와 개방적인
그 체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옹호 이론입니다. 이 옹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은 이 사회를 다원주의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는 뭐죠? 이 사회는 많은 이론과 많은 계층과 많은 사람들, 많은 주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분권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핵주의죠. 이게 이제 다원주의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협상이론이 있습니다. 자, 어떤 그 분쟁이 발생이 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이거나 폭력적인 방법 또는 권위적인 어떤 방법, 그 다음에 다수결 원칙에 의한 투표 또는 어떤 법적인 소송, 그 다음에 협상, 중재, 중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가운데서 협상의 목적은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관련자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네고시에이션, 협상이죠. 협상. 이 협상 이론에 따르면 체계적인 원칙적 협상과 그런 같은 방법은 분쟁 당사자들 모두로 하여금 고르게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인신공격을 피하고, 인신공격입니다. 인신공격을 피하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공동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분쟁 당사자들의 그 상호 이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고, 그 다음에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여 해서 협상의 대안을 만들어서 설득하고 대화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셋째는 그 분쟁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새로운 그 가치를 창출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서 결정하기 전에 자문을 충분히 구하는 방식입니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획 수립 과정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 과정. 계획은 어떤 방법,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립이 되게 되는 것인가. 이 계획이 목표의 와 또 정의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계획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공통된 것은 뭐냐면 계획 활동은 반드시 그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목표와 수단의 연쇄를 통해서 계획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별로 이제 수립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문제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현실의 불만사항,
그 다음에 희망사항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계획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이고 분명하지 않은 그런 불분명한 상태에서 실현 가능한 그런 그 목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목표는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국가의 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예산 뭐 600조가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예산을 설정할 때도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 터무니없는 뭐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뭐 올해 예산이 부족했고 추경 예산을 뭐 4차에 걸쳐서 예산 수립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1,000억으로 하겠다. 이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죠. 목표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실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거죠. 뭐 600조 같은 경우도 그 안에는 그러니까 예산을 충당하기가 다 어렵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예산을 충당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100% 충당하기 어려워요. 그 중에는 이제 국채 같은 그 채권 발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빚을 내는 것이죠. 빚을 내가면서 이제 국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정과 예측 분석입니다. 예정과 예측. 물론 계획은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미래 지향적이고 현실은 항상 부족한 상태이죠.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래의 상태와 필요성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한 제약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분석을 하고 또 분석 기술이나 정보 처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또 계량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안 설정인데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예측 기법들, 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이제 대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모든 그 일에는 그 해결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해결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대안들 A안, B안, C안, D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인데요. 다섯 번째. 이거는 이제 그 대안들에 대해서 각각의 대안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것들이 실현 가능한가, 합리적인가, 이러한 대안들을 실현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평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대안들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evaluation, 평가 단계입니다. 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지 또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통해서 최적 대안, 그러니까 최종적인 대안이 선택이 되고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대안 또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효율적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이 사태에서도 1차 이제 그 재난 지원 기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다 주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등 지급을 하겠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뭐 우선 지급, 그 다음에 뭐 13세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뭐 통신비 뭐 2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차등적인 그런 그 방법을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최적, 옵티말, 얼터너티브 대안을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공간계획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계획은 인간 활동의 패턴이라든지 그 활동을 수용하는 기존의 공간과 그 다음에 조화를 마련해서 주기적으로 공공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환경계획 또는 환경설계라고도 말하는데, 보다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물리적 계획보다는 넓은 차원에서 우리 인간 생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물리적 현상을 다루는 계획을 환경계획이라고 해석하고, 생태학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자연환경의 순환 조건이나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제반 여러가지 환경들을 포함을, 공간계획에는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공간계획의 접근 방법을 보면 이 공간계획 과정에 관해서는 이제 전통적인 그런 시각과 또는 그 새로운 그런 시각, 이런 것들이 모두 계획, 설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들 간에 생기는 그 차이, 괴리는 계획 과정과 연관되어서 많은 또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 접근 방법, 공간계획 접근 방법은 이제 여기서 한 4가지 정도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리 생태적 접근입니다. 그 관광 그 공간 계획의
자연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가치나 그 체계를 밝혀내서 인간의 그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물리 생태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의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환경 생태학적 그 기초가 요구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자원지향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원지향적 접근 방법은 자원 조건이 관광 일학의 욕구와 선호하는 형태, 그리고 그 양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그 점에서 그 기초를 하고 있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욕구와 위락 동기의 측면보다는 자연적 그 행태 요소의 고려를 전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이 방법이 물리 생태적 접근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 행태적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이 공간 계획은 인간의 그 활동 공간이 결국은 자연의 일부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하고, 또 사람들 간의 상호 간의 작용으로 그 형성되어 있는 그 사회적 가치와 행태에 중점을 두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그 공간 계획은 사회적 가치와 인간 행태의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그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 미학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그 미적인 질서를 파악하고, 이러한 미적인 질서를 공간에다가 구현하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그 환경의 그 시각적인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그 설계자의 주관보다는 이용자의 그 시각적 선호가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는 그 주장이 더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접근 방법입니다. 경제적 접근 방법은 관광 활동의 수요와 공급이 이 가격이라는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경제 기반과 관광산업의 기여도가 활동 수준을 결정하는 근본적 영향인자이고,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광지 위치나 형태, 규모 이런 것들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경제적 접근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네 가지 접근 방법들이 어느 것이나 인간의 욕구에 부응해서 경험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 공간의 제공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지만, 그들 각각의 그 접근 방법들이 각각 그 나름 강조하는 그 측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획 과정에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취급이 되고,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논리가 의존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